자, 오늘의 소설입니다. 자, 이제,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각성을 모른다며 애시당초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데, 뭐 나중에는 깨닫지 않을까요? 그때는 뭐 한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더리움 매도한 것들 중에서 일부를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크게 북한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포지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솔라나가 많이 떨어졌는데, BNB 기반의 이제 바이낸스 US가 미국으로 이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BNB 기반의 코인들이 좀 수요가 있을 건데, 아마도 이제 솔라나의 펌프펀이 있다면 BNB에도 비슷한 곳들에서 이제 일시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바이낸스 US의 이제 상징적인 뭐 지분 인수 과정에서 BNB의 이제 수요가 좀 이제 늘어나게끔 만드는 유동성을 뿌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불장의 기본 조건이고, 불장의 뭐 이제 이런 그 긍정적인 흐름보다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아마 북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빌드업은 되고 있는데, 어떤 익명의 트레이더가 5천억치 정도를 비트코인을 숏을 쳤어요. 9만 3천 달러인가 4천 달러에. 청산 포지션이 8만 3천 달러. 8만 5천 달러가 청산인데 굉장히 세게 잡았거든요. 50배 숏을 친 건데 둘 중 하나죠. 진짜 말 그대로 북한 해커가 떨어뜨리기 전에 잡았거나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알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잡았거나.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8만 3천 달러의 비트코인 숏을 잡은 건, 그건 굉장히 좀 이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숏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 잡았거든요. 이 구간에 잡았는데 여기만 조금만 추세 조금만 올라가면 5천억치가 청산돼요. 덱스 쪽에서. 덱스 공개 포지션이에요. 덱스가 탈중앙화 자율거래소라고 포지션 다 노출되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가 하이퍼 리퀴드 이런 거래소들처럼. 근데 여기서 숏을 잡은 게, 뭔가 좀 알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기에 타이밍에 맞게 북한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보충을 했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북한이 또 이제 건드리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코인 시장의 불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큰 게 하나가 터질 때가 됐습니다. 그게 아시아권일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안전자산은 골드예요. 골드. 골드가 안전자산이지,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안전자산은 아니고, 만약에 전 세계 전쟁이 안 날 거였으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되고서 그냥 평화롭게 가고서 이제 좋게 좋게 갔으면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이건 전쟁 안 나죠. 상승하면 전쟁 안 납니다. 전쟁 안 나는데, 대신에 한국 상황은 오히려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인 시장과는 그냥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의 코리아 2.0이 오려면 코인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 떨어질 겁니다.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하나를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자유 대신에 불장이 온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안 떨어집니다. 홍콩처럼 되는 거예요. 홍콩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이제 그게 막 군사 작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집에서 짱 박혀서 가만히 있는데 군인분들만 해가지고 그렇게 일거에 척결, 이 흐름은 사실 불가능하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싸우면은 다 같이 싸우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요? 뭐 내전이나 뭐 전쟁 그런 얘기들이, 키워드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기사도 보시면은 뭐 내전이며 전쟁이며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북한 포지션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이낸스 US가 이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BNB에 대한 수요가 있으려면 BNB 민코인들 잠깐 수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불장의 조건보다는 아마 바이낸스에서
상장되는 바이낸스 상장되는 민코인들이 아마 되기 전에 뭔가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힌트를 좀 드렸죠. 무바락이랑 그 보신 분들 빨리 보셨을 겁니다. 무바락이랑 이제 브로콜리. 근데 이거는 그거예요. 사실 지금은 민코인 시즌 3가 아니고 시즌 3는 아니고요.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 바이낸스 US가 미국판 이게 매각이 됐기 때문에 BNB에 대한 지분 소유를 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지속될 거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영화 침범이 개봉이 됐습니다. 3월 12일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라는 그게 좀 걸리긴 해요. 이게 뭔가 좀 찝찝한 김여정 감독의. 그래서 이 12일에 개봉이 됐었고, 그리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모르겠는데 어젠가 좀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북한은 친미 노선을 어느 순간에 바꿨었는데 지금은 또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국과 이제 북한과 한국이 있으면,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떠한 인물 한 명이 북한도 왔다 갔다, 중국도 왔다 갔다, 한국도 왔다 갔다. 이게 뭐죠? 완전 슈퍼 포지션인데? 정말 그림자네, 그림자, 인물.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건 사실 제가 딱 느끼기에는 이거는 북한 자체가 지금 중국 쪽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공백 기간이 있기도 했고, 그 21년부터 25년까지. 그 공백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마가 세력들을 끌어올리는 그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북한까지 신경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놓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포지션들 움직이면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러면 그 말은 뭐냐면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중국에서 좀 지배를 받는 게 아닌가, 북한이 지금 친미 노선보다. 원래는 친미인데, 그러면은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요렇게 있으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죠?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중국이라고 한다면, 이 북한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은 어떻겠죠? 한국은 이거 노란색으로, 한국은 지금 원래는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래도 한 절반은 올랐다. 이 정도 올랐겠죠. 그리고 조금은 더 있나? 조금 더. 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 딱 그게 좀 맞춰지죠? 이게.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모르죠. 저희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사실 그 포지션이잖아요. 약간 친미 노선으로 갈아탔었잖아요.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만나러 가기도 했고, 회담도 나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그건 또 아닌 건데,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중국의 국경도 개방이 됐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2021년 이후에 보여졌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래도 그린팀, 그린팀은 이제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겠죠. 그러니까 균형은 어느 정도는 맞춰진다. 이렇게 지금 이 구조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또 이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미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전쟁이라고 얘기를 윤통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의 그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지금 많이 미국에서 도움을 많이 주기는 했죠.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게 티가 안 날 뿐이지, 원래였으면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IMF로 파산이거든요. 원래였으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어디서 뺏겼는지를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시면, 근데 그런 것들 다 이제 스킵을 해버리고 일부러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지금 언급해버리면 그냥 완전 더 불리해지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좀 불리해야 되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전쟁 되기 전에, 전쟁 나기 전에 그걸 끌어올린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이거는 만약에, 한쪽에서 포기를 안 하면 군사전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올린 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VOA도 굳이 뭐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VOA의 이제 역할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달해주는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어요. 다이나믹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솔직히 타이밍, 사실상 불가능하긴 했어요. 이제 구조적으로. 확률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작년에 CIA 그 유튜브 영상 올라오고 나서 몇 일 안 지나가지고 VOA 라이브 방송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그 트래픽이 많이 늘어난 건 12월부터였거든요. 12월 초부터. 그때부터 이제 늘어났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인지시켜주는 데는 역할이 끝났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도 안 됐으면은 10%밖에 안 됐을 거예요. 10%. 10%. 이게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래도 인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딱 그 정도까지만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VOA 뿐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좀 많이, 좀 문제가 많았던 방송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폭스를 제외를 하고는 대다수가 거의 해체 아니면 과징금 수준으로 밟고 있습니다, 지금. VOA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쪽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VOA를 볼 일은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조금은 그래도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한국 거는 제대로 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많은 흐름들이 전달이 됐던 거는 작년 한 여름부터 보니까, 영상들 보니까 여름부터 많이 전달이 됐던 것 같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권 뉴스들은 보아해서 VOA에서 계속 다루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크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이제 지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령을 뭐 다이렉트로 받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VOA에서 지령을 본인한테 전달을 해주고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준다라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 일개 유튜버한테 어떻게 VOA가 지령을 왜 줍니까? 지령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사실상 이거는 느끼기에는 미국에서는 이게 비슷하게, 저는 그 GME 사건 때 보면 게임스탑, 그래서 로어링 키티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게임스탑 주식을 공매도했던 헤지펀드 세력들을 공매도 청산을 시키자로 그냥 GME 주식을 매수 유도를 하는 글이 아니고, 그냥 이들만의 흐름으로 그걸 알아채요. 그냥 본인들이 해석을 하고, 그게 또 맞을 때도 있고. 저는 그래서 VOA도 그냥 비슷하게 접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역할은 끝난 것 같고, 뭐 그로 인해서 어떠한 막대한 지령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도 안 돼요. 지금은 무슨 거기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메시아와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모두 다 해결을 해주겠지를 찾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마치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려와서 누군가가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이 상황에 혼란스러운 종말 같은 상황을 억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서는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비슷한 6.25 전쟁 때는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이제 우방 국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포지션이 조금 애매합니다. 굳이 따지면은 저희가 좀 피해자 국가로 가는 건 아니어서 그게 좀 애매해요. 애매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였으면은 그냥 세컨더리, 그냥 배제를 해버릴 거였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그냥 이미 IMF 시즌2 왔다라는 거. 지금 가계부채뿐만이 아니고 그냥 내수경제, 지금 상가라든지 아니면 미분양된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가보시면 주요 핵심 도심 지역 제외를 하고는, 실거주 지역들 제외를 하고는
그냥 선분양 때려버려 가지고 그냥 이제 미분양된 곳들 상가는 물론이면 아파트는 물론이면 유령도시처럼 중국 헝다 사건 이후에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과잉 공급이 됐던 거죠. 그 유동성 버블장애, 양적 완화 버블장애. 그래서 이제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한국의 주가를 살려줄 수 있는 거는 외인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했던 방식처럼 양적 완화로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영끌을 또 한번 이제 끌어 모으는 그런 것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반대로 경제적인 호황보다도 세력들이 자금들을 다 뺐어요. 작년부터 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부동산 거래 건수도 7, 8, 9월 달에 가장 많고 주가도 보면은 몇몇 테마주들 제외를 하고 대장주들은 뭐 이전부터 빠지기도 했었지만 2023년부터 해가지고 IT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대장주들은 쭉 빠졌잖아요. 근데 막 이제 방산물자나 아니면 식품주나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대선 테마주나 이런 것들 제외를 하고는 다 빠졌기 때문에 약간 자본이 좀 이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앞으로의 과정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일들 때문에 큰 충격을 한번 시장에서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으로만 봤을 때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실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이렇게 침공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냥 표면적으로는 침공은 맞기는 하겠죠. 근데 일단 이 전쟁의 이해관계를 우리한테까지 알려주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기서 전쟁이 왜 났는지까지는 알기에는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 스토리를 다 이제 알려주기에는. 근데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러시아가 날짜 딱 정해가지고 침공을 한다고 하고 침공을 한 뒤에 전쟁이 시작을 하고 러시아의 루브라랑 주식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거는 전쟁도 있겠지만 러시아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랑만 싸우면은 엄청 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원래 상대도 안 되는데 서방 국가에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때도 이제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좀 많이 버텼는데 루브라랑 주식시장을 영향을 줬던 거는 가장 큰 게 그겁니다. 경제적인 제재. 경제를 이제 컨트롤을 이제 막아버렸어요. 락을 걸어버렸습니다. 락을. 그래서 이제 자산을 몰수하고 동결해버렸습니다. 동결. 그로 인해서 루브라 가격이 스위프트부터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제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막아버리니까 루브라 가격 폭락했어요. 주식도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러시아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나 이런 것들 있죠. 원유. 이때 이거 두 개 결제하려면 루브라로만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에 그거를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은 다시 좀 이제 올라가고는 있네요. 근데 이 침공하고 나서 바로 떨어진 건 아니고요. 침공하고 나서 서방 국가에서 이제 제재하고 규제하다 보니까 엄청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햄버거 하나를 루브라 100개로 살 수 있었는데 햄버거 하나를 사려면 루브라가 200개가 있었어야 됐어요. 햄버거 하나 이거 사려면. 그럼 2배가 늘어난 거죠. 원화로 따지면은 햄버거가 원래 5,000원인데 제재로 인해서 10,000원이 된 거야. 한순간에. 하루 만에. 며칠 만에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이렇게 된 거고. 그걸 이제 회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때 당시에 또 이제 흐름을 봐야겠죠. 러시아가 석유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천연가스랑 자원, 에너지 이런 것들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휘발유랑 원유랑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정말 수혜를 잘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천연가스부터 해가지고 오일 가격들 엄청 많이 올랐죠. 원유 가격이 크루드 오일 이거 보시면은 엄청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시기만 거의 한 5개월이 넘어요. 5개월. 이 시기가 고점에서 100달러에서 이제 120달러 이렇게 됐을 때가.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금방 회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의존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원래는 달러로만 이제 하거나 본인들이 정해놓은 그 화폐들로 받는데 보통 이제
달러로 받았죠. 기축통화였으니까 거의 사실상.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로 보통 이제 결제를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위안화로 그것들을 좀 이제 한번 패권을 잡아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긴 했어요, 이게. 일단은 지금 그 시도하는 것보다도 일단 좀 헝다 사건 이후에 좀 뒤로 가기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USD 대신에 루브라로만 결제를 하세요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루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죠. 수요가 늘어나서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 대비해가지고 금방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였으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개 1루브라로 햄버거를 하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루브라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0.5루브라로 햄버거를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오히려 순간적으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그러면 이거를 KRW에다가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에다가 KRW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뭐가 될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상황이 대입을 해보면 어디 주변 국가들에서 우리 KRW를 제재를 할까요, 지금? 제재하면 큰일 나기도 한데, 자,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이렇게 떡상하기엔 힘듭니다. 딱 봐도 이거 어떠한 재료 하나 딱 터질 때, 이거 박살날 샷이에요, 이게. 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조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정세를 보면. 아니, 러시아의 루브라도 그 정도로 타격을 받았는데, 한국의 원화라고 그게 이제, 나만 나겠냐, 이거죠,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원유를 가지고서 그걸 결제를 받는 나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반대로 이제 어떤 것들을 결제를 받는 대신에 KRW로만 결제를 받겠습니다로 하기에는 지금 그게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대체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그것들만 의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서방 국가나 다른 국가에서 예를 들어 우리한테 세컨더리 보이콧처럼 제재를 걸어버리면 이것 또한 원화 자체에 타격을 받을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약간의 군사적인 뭔가 좀 충돌이 있을 때 북한이 됐던 북한이 유력하겠죠. 일단은 보여지는 거는 북한이 유력하겠죠. 당연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싸움의 구조고 이제 강대국끼리 싸우는 거고 우리는 북한이랑 이런 구조로 충돌을 하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원화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비슷하게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몰수하고서 동결하고서 우크라이나 침공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너네가 먼저 전쟁에 대해서 먼저 시동을 걸었으니까 이 정도 당할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제재를 걸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똑같이 제재를 걸기보다는 군사적인 충돌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리스크 값이 높아져가지고 국가 자체가 좀 이제 위험 국가는 아니겠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 돼가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지금 그러니까 민간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4월부터 실행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미 국제 위기 기구에서는 한반도 자체를 분쟁 지역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우러처럼 이렇게 분쟁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그게 좀 이제 앞으로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제 예고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론은 날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한테까지 하이브리드 전쟁은 정말 길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1, 2년 만에 진행이 됐던 게 아니고 거의 몇십 년짜리인데요.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어요. 끝자락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전쟁이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크게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일 텐데 크게 보면 아시아권이랑 이제 우리 입장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일단은 말 그대로 군사적으로 미사일 쏘고 핵 쏘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고 막 이제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외교적인 거나 아니면은 사이버적인 거나 이런 것들로 예전처럼 전차 밀고서 막 강압적으로 바로 점령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스마트해진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스마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스며들면서 공격하고 잼 날리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일단은 이렇게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제 졌어요. 이게 졌습니다. 져가지고 이게 다 이제 나머지 진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심판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게 뭐 코로나가 됐던 뭐가 됐던 이거를 미국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 코로나가 됐던 선거가 됐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약이 됐던 부분들을 제재하고서 컨트롤하고서 재산 몰수하고 자산 이제 배상하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괜찮거든요. 받아들이면.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장의 카드가 하나가 있는 게 바로 군사전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이. 이게 몇십 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군사전만 남은 상황에서 저희한테 하이브리드라는 키워드가 우리한테 와닿는 건, 아, 군사전만 남아있구나를 저는 딱 그게 딱 꽂혔어요. 그게. 아, 군사전만 남아있는 상황이구나.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게 인지를 시켜준 거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좀 머리가 아프시면 그냥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냥 지내다가 그냥 예를 들어 안내하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오면 거기에 맞게 따라서 움직이면 되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양지로 올라온 건 정말 일촉즉발일 수도 있으니까 양지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할 사람만 대비하면 되고 굳이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저는 전반적인 흐름이 말 그대로 이게 정확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그냥 소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큰 세력들 말고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준비할 사람만 준비하고 인지하면 되고, 그게 좀 이제 머리 아프시면 그냥 안 보시면 되고 그냥 준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다. 그 정도까지만. 자, 그래서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